본격적으로 이 세션의 발제 및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션은 전환기 사회적 대화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최영기 전 한국노동연구원 원장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원장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얘기했는데. 네. 예, 소개받은 최영기입니다. 근데 2시부터 너무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제가 발표할 거를 지금 잘 잊어버릴 정도로 너무 아주 그런 밀도 있는 공부를 한 것 같습니다. 제 얘기는 이제까지 분석적이었던 내용과 달리 좀 매크로하고 약간 좀 뭐라 그럴까요? 직관적인 그런 얘기들이 많아서 듣기는 편하실 거예요. 과거 우리가 경험했던 내용도 있고 그래서 시간이 저한테 주어진 게 8분뿐이 없어서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첫째는 사회적 대화라는 게 사실은 생소한 내용입니다. 용어도 생소하고 근데 이것을 정치학이나 사회학 하는 분들은 유럽의 그 코퍼러티즘과 비교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잘 맞지 않는 제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지난 30여 년간 나름의 역할을 했고 우리가 뭐 여러 위기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사회적 대화가 나름의 어떤 위기 극복에 기여를 해왔던 그래서 한국 노사관계 시스템의 하나에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속성 내지는 제도로 정착을 했다. 그래서 한국형 사회적 대화는 나름 족보가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난 그 30년간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를 대충 얘기하는 건데요. 여기에 대한 뭐 학자들의 논란은 많지만 누구도 이렇게 토를 달지 않는 내용은 98년 노사정 대타협 이후에 주요 노동법 개정 때마다 사회적 대화와 정책 협의 과정을 통해서 그 문제를 풀어봤다. 그래서 그 노동개혁의 중요 핵심적인 기구로 활용되어 왔다는 점 하나 하고 그리고 고용 위기 때마다 그러니까 고용 감소가 있었을 때가 2004년, 2009년, 2020년 고용 위기가 98년도에도 있었죠. 그러니까 98년, 2004년, 2009년, 2020년 고용 위기가 있을 때마다 내용은 사실은 웍쉐어링 합의죠. 일자리 나누기 합의들이 있었고 그 중에서도 2009년 일자리 합의나 98년도 노사정 대타협은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타협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지금 오늘 많이 그 얘기가 됐던 노동시장 이중 구조가 최근에 어떤 노동개혁의 중요 과제로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본격적으로 한번 이렇게 사회적 타협의 의지를 올렸던 게 2015년 9.15 대타협 과정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깨지긴 했습니다만 그 합의문이 지향했던 바 그리고 포괄했던 내용들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목표로 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작년 2월 달인가요? 경산호의 그 미래위원회에 출범하면서 했던 합의도 기본 합의에 에서 더 나가지는 못했지만 지향하는 바는 그런 것을 지향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중복되는 내용이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지금 우리가 당면한 전환기적 위기라는 것을 약간 좀 시각화해서 굳이 얘기하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3만 불 중반대에서 한 10여 년 약간 머들링 스루를 하고 있다고 그럴까요? 이런 상태인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위기는 이게 옛날 겪었던 87년 위기나 97년 위기나 2008년 금융위기나 이런 것처럼 이렇게 금방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 같지는 않지만 이게 뭔가 하여간 젖은 장작 타듯이 계속 뭔가 이렇게 힘이 빠져가는 그런 상태에 있고 이 상태로 계속 유지하기도 어려운 뭔가 한 번에 더 도약, 한 번에 더 혁신 이런 게 필요한 어떤 코너에 몰려있는 약간 저강도 위기 아까 우리 허재전 원장께서는 이것을 회사의 코뿔소 뭐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하여간 이것은 다 이렇게 감지를 하고 있는 오늘 축소하신 분들도 똑같이 공감을 하고 발제자들도 누구 한 사람 지금이 왜 위기냐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공감하는 내용인데 그 표현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위기를 제대로 극복하지 않고 그냥 방치를 한다면 약간 이렇게 지금 상태도 유지 못하고 소위 옛날 안 좋을 때 2010년대에 이태리, 스페인, 뭐 포르투갈 이런 나라들처럼 이렇게 뭔가 쇠락의 길로 들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위기에 대한 우리의 대응이 어떤 방법이 있을까? 오늘 이제 이중구조에 관한 거라든가 노동시장의 어떤 기술적 변화나 여러 전환기적 변화에 대해서 패러다임의 뭐 변화라든가 아니면 근본적인 어떤 완 패키지 어떤 개혁 방안들을 뭐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과거에 보면 우리가 약간의 그런 그 뭐라 그러냐 낙관주의 이런 게 좀 있었어요. 그 위기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그 위기 때마다 우리는 어떤 계기에 의해서든 하여간 위기 극복을 위한 기회를 잘 포착을 했고 그리고 또 다른 발전으로 나가는 굉장히 성공 경험이 풍부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87년에 어떤 굉장히 극단적인 정치 위기를 우리가 맞았지만 그 당시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던 군부 지도자들이 6.29 타협안을 내서 기존의 그 민주화 운동 지도자들과 일로 삼김 간의 어떤 그런 헌법 개정 타협이나 그러니까 87년 체제라는 게 굉장히 타협적인 질서였다는 걸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지만 극적인 타협으로 민주화 과정으로 전환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는 우리가 전대미문의 경제 위기를 겪었을 때 여기 김유선 소장도 계시지만 그 당시에 그 노동계에 굉장한 결단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DJ 당선자가 직접 진두지휘를 하면서 노사정 대타협을 이끌었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 실질적으로 국제금융시장의 금리를 떨어뜨릴 정도의 그 굉장히 파급력이 좋은 그런 거였고 물론 거기에 따른 희생도 많이 있었죠. 노동시장의 부작용도 많이 있었습니다. 비정규직의 증가라든가 뭐 대중소기업 간의 격차 확대라든가 지금 이중구조의 문제가 그때 원인이 발생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 위기를 넘겨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중진국 함정을 벗어나는 그런 경험을 했던 것이죠.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2009년도도 뭐 극적인 합의가 있었고 이런데 지금 위기를 과거에 우리가 그런 어떤 대타협, 희생과 양보 이런 걸 통해서 극복했듯이 지금 당하고 있는 위기도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 근데 거기에 대한 자신감들이 옛날 같지는 않다. 옛날 같이 할 수 있을 거야. 이런 자신들이 없고 서로들 뭐 그렇게 내가 굳이 그 희생과 양보, 조직원들의 뭐 비판을 받아가면서 내가 그런 걸 각오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게 저는 이게 그런 어떤 이게 각 이해 집단이라든가 그 정치적 여야 보수 진보 이런 각 집단들을 이렇게 확 하나의 목표, 하나의 위기감으로 끌어서 그런 어떤 전환의 회복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지금은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모르죠. 혹시 모르는 것은 지금의 정치적 위기가 너무 극적이어서 너무 극적이고 피할 수 없는 그런 위기일 것 같다는 그런 공감대가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있을 수 있어서 지금 그 몇몇 노동 정책 이슈들, 그 개혁 과제들을 가지고 각계약진하는 각자 자기 말을 들어주는 쪽을 찾아다니면서 개별적으로 이렇게 사활 공리를 하는 자기 극대화 쪽으로 약간 돌진하고 있는 이런 그 노사정의 뭐라고 그럴까요? 행태가 뭔가 전환의 계기를 맞으면 새로운 어떤 그 정치적 대타협 이런 것도 가능할 수 있다. 이것은 97년 대타협과 다르고 87년 대타협과도 다르고 비유하자면 87년도에 아일랜드에서의 대타협이 있었어요. 그 대타협이 어떻게 보면 정치적 대타협이자 경제적 대타협이었습니다. 노사정 대타협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요구를 노사한테만 하려고 한다는 게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의 위기를 노사가 타협을 못해서 해결 못하는 거 아니라고 보거든요. 정치적 리더십, 여야가 타협적 플랫폼을 만들어야 그 틀 속에서 노사가 타협할 수 있는데 여야는 밖에서 정말 그 같이 앉아서 밥 먹기 힘들 정도로 싸워가면서 노사 보고는 그 갈등적인 이슈를 밤을 새서라도 일주일을 뭐 문 잠고 잠그고 들어가서 타협을 하고 나와라. 이런 거는 사실은 무책임한 거고 너무 큰 부담을 저는 노사한테 주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의 정치적 위기를 넘기 위한 회복의 리더십을 정치권에서 먼저 길을 만들어 놓고 그 틀 속에서 노사정 타협을 하는, 그래서 주요 이슈들을 세세하게 합의를 못한다 하더라도 물꼬를 바꿔놓는, 사고의 어떤 패턴을 바꿔놓는, 그걸 5년 10년 걸쳐서 새롭게 나갈 노동시장의 길을 그런 타협을 통해서 만드는 큰 틀에 큰 보자기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방대한 내용인데 짧은 시간 동안 발제해 주신 최영기 전 원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 세션의 발제에 대한 종합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장님과 토론자 분들께서는 무대로 나오셔서 지정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의 자장은 기조 발제에 이어 최영기 전 노동연구원 원장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원장님 진행 부탁드립니다. 그냥 쓰시면 됩니다. 그런가요? 네, 고맙습니다. 아니 근데 발제도 하고 좌장도 하고 하면은 수당을 2배로 주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까 서명은 한 군데만 하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시간이 없으니까요. 소개를 따로 안 드리고 바로 소개를 하면서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결국은 여기 오신 분들이 전부 다 권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서 이런 사회적 대화나 타협에 지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토론이라고 보는데요. 한 7분, 8분 뭐 이 정도뿐이 시간이 배정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토론은 한국노총 정문주 중앙연구원 원장님
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문주 본부장님은 다 아실 만한 분은 아시겠지만 이런 사회적 대화에 아주 선수입니다. 뭐 항상 도와주는 선수는 아니지만 굉장히 많은 경험을 가지신, 그리고 중요할 때는 도와주시는 그런 파트너입니다. 예, 소개받은 한국노총의 정문주입니다. 원장님 말씀하시는데요. 작년 가을에 국회에서 사회적 대화 관련된 주제가 있었고, 국회 미래연구원의 한 박사께서 노사정연회 경사노위 그동안의 사회적 대화 관련돼서 누가 얼마나 참여했고 얼마나 합의를 이끌었는가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압도적인 1등이었습니다. 가장 많은 대화에 참여했고 가장 많은 합의문을 만들었던 당사자다. 그래서 어쩔 때만 뭐 역할한 게 아니라 항상 한국노총은 중요한 경제사의 핵심 주체로서 필요할 때 책임과 역할을 해왔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 토론문은 107페이지에 있고요. 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바로 본론에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과 발제를 통해서 1세션, 2세션에서 원인과 진단을 하셨는데요. 처방은 좀 틀릴 수 있겠지만 진단의 주된 내용들은 현재 대한민국 한국 경제사회가 놓여 있는 복합 위기 자체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 대단히 불안하다. 특히 최근에 국민 분열로 이어지고 있는 것들이 대단히 위태롭고,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핵심 경제사회 주체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사회적 대화가 그 역할들을 다시 한번 짊어지고 놔야 된다라는 말씀하셨는데 거의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른바 복합위기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사중 복합위기 얘기합니다. 인구가 줄고 있고 기후재난이 일상화되고 있고요. 지금 뭐 산불도 그런 거죠. 기살 전환, 저고용 저성장으로 가고 있다. 여기에 이제 더 심각한 위기들이 직면해 있는데, 1월 21일 날 트럼프 2기가 출범을 했는데 트럼프발 소위 관세 전쟁이 시작됐고요. 우리나라 특히 대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그 타격이 앞으로 굉장히 크게 저는 번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 정치 불안, 국민 분열로 인해서 총체적 위기를 치닫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문제를 풀어내기 위한 해법인데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들처럼 노동시장 이중구조란 말보다 좀 더 크게 담론을 얘기하자고 한다면 불평등 양극화일 겁니다. 한국 사회가 현재 짊어지고 있는 이 불평등 양극화, 이 문제를 해소하지 않으면 사실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발전이 아니라 시작할 수밖에 없는 처지로 갈 것이다라는 것들이죠. 그럼 그 원인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가장 큰 게 계층 사다리가 사라졌다. 한국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과거 계층에서 용이 난다라고 했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계층 사다리를 탈 수 없는 구조로 가고 있다. 소위 부의 편중과 되물림들이 심화되고 있는 과정들이 거기서 출발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이 문제를 이제 풀기 위한 여러 해법들이 나오게 될 텐데, 먼저 앞에 세션에서 좀 나왔는데 그 시간 관계상 제가 뭐 질문하지 않고 넘어갔는데 굉장히 좀 불편한 얘기들이 좀 몇 가지 나왔어요, 노동계가 듣기에는. 그리고 저는 그게 해법이라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 첫 번째 세션 두 번째 발제하셨던 한양대 박치성 교수님은 소위 박근혜 정권 2015년도에 시운해고 저성과자 시운해고 문제죠. 그리고 척키시 브리핑경과 관련된 문제를 제기했었고, 사실 그 건이 사회적 합의가 있지도 않았는데 정부가 조급함, 단기 성과주의 때문에 사회적 대화가 문이 닫혔었고, 실제로 박근혜가 탄핵을 맞이했던 이유들도 거기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10년 만에 다시 불러서 얘기를 했어요. 오히려 저는 지금 저성과자 문제, 시운해고 문제보다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경기 불확실성, 그리고 실제로 한국은행 OECD 지금 계속해서 하향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에 치닫고 있고, 일부 업종들 같은 경우는 벌써 노란불 빨간불로 바뀌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기업들 입장에서는 저성과자 시운해고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인위적인 구조조정도 대량해고와 관련된 문제들이 더 클 수 있고, 이것을 어떻게 슬기롭게 우리가 인위적인 구조조정과 대량해고 실업 대란이 아니라 같이 고통을 짊어지고 풀 수 있는 관계로 갈 것인가, 이렇게 접근하는 것들이 맞다라는 것들이죠. 그리고 지금 제기하는 이런 킬러 아이템들 자체는 이 복합위기를 슬기롭게 잘 넘겨보자,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마당에 다시 한번 링 위에 올라가서 노사가 시합을 벌이자라는 것 자체는 대단히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또 화이트 칼라 이그잼션, 고도 프로페셔널 이 문제도 제기하셨어요. 만약에 교수님이 진짜 이게
진정한 해법이 이 문제밖에 없다라고 판단하신다면 한양대학교 정교수님들부터 먼저 시범 실시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결과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한양대학교가 스카이를 앞질러서 나타나고 한다면 제가 인정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토론에서 키에트의 우리 김민섭 부연구위원님도 정규직 과보험 문제를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경영평가에서 키에트가 S등급을 좀 받는 날을 기대하겠습니다. 이것을 도입을 해서. 시범 도입을 먼저 해보시고요. 공공기관 안에서 탁월한 우수성이 발견된다라고 하면 한국노총은 인정하겠다. 그리고 지금처럼 혼란과 갈등의 종집을 찍고 변화의 주인공으로서 하나로 되어서 나아가는 마당에는 더더욱이 부적절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불평등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을 겁니다. 정세영 교수님이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돼서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비롯한 그리고 권호성 교수님들이 노사관계 측면에서 노사관계는 사실 비용이 수반되지 않습니다. 정부가 막대한 노동시장 정책처럼 비용이 수반되지가 않죠.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 노조할 수 있는 권리들을 보장하는 것들. 박지성 교수님 진단하면서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중소기업과 비정규직들은 실제로 노조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밖에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헌법이 보장하고 있음에도 그것이 작동하고 있지 못하는 문제가 있잖아요. 노조법을 바꿔서 초기업 단위 교섭을 활성화시키고 이러한 이중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접근하자라고는 했지만 실제 지자체나 정부가 그러한 역할들을 제대로 했는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단체별 효력 확장의 문제라든지 초기업 단위 교섭을 촉진시켜 나가는 것들 그리고 거부권 행사로 인해서 지연되고 있는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는 2, 3조의 문제, 그리고 이제 중요한 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우리 공희섭 위원장님이 조사를 하셨는데 전문가 100분으로부터 조사를 해봤더니 저는 이거는 내일 한국노총 돈을 집회를 하고 했지만 빅뉴스로 우리 MBC도 다루고 경향신문, 조선일보 뭐 다 나와야 된다라고 보는데 100분을 조사했더니 제가 잠깐 볼게요. 아까 자료에 안 나오고 뒤에 이제 거기서 위원장님 대사하실 때 뒤 화면으로만 나가서 좀 아쉬워가지고요. 그걸 계속 띄워주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고 기자님들이 많이 받았었으면 좋겠는데 조사를 해봤더니 그거잖아요. 지금 100분의 전문가들이 1순위로 얘기하는 것들이 인구구조 변화와 관련돼서 계속 고용, 정년 연장의 문제가 시급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한 복합위기를 풀기 위한 방법이죠.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잖아요. 저는 그 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오는 4월이 되게 되면 정치적 혼란도 많이 안개 속에서 가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권희섭 위원장님이 좋은 아이디어로다가 전문가 100분 조사를 하셨는데 좀 확장해서 노사 직접 당사자들, 핵심 주체들 확장해서 한번 이런 조사를 해봤으면 좋겠고요. 국민 여론 의식 조사까지 좀 활발하게 갔으면 좋겠다. 특히 정년 문제가 이렇게 시급하다라고 제기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정년 문제와 관련돼서 중단됐던 계속교육위원회를 다시 가동시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국민 좀 공론화 방식으로 좀 접근을 해서 누가 보더라도 이 시급한 문제 자체가 국민적 관심이 높고 이 문제는 시급하게 풀겠다라는 의지로 해서 늦어도 상반기 안에 정치적 변화와 함께 좀 도모되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노총 책임있는 역할 게을리지 하지 않고 넉넉히 열심히 참여해서 준성과 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프로에서 듣고 싶은 얘기를 많이 해주신 것 같은데 다음은 한국경총의 황용연 노동정책본부장님 말씀해 주시죠. 한 7분, 8분. 예, 안녕하십니까. 경총의 황용입니다. 저는 오늘 토론의 전 과정을 보면서 처음에 개회사 그리고 축사, 발제자, 토론자들께서 좀 말씀하신 내용들이 보면 오늘 주제와 맞게 전환기 노동시장 그리고 노사관계 해법 서로 노사가 됐든 간에 입장 차이는 다를 수 있겠지만 현실 인식 그리고 거기에 대한 우리가 향후에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걸 고민해야 될지라는 방향성을 많이 주신 것 같아요. 내용 하나하나가 제가 건건이 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멘트는 하지 않겠지만 오늘 이 토론회 자체가 상당히 우리 노사정 사회적 대화 주체들한테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노사정 사회적 대화 주체들한테 많은 숙제를 줬다. 그리고 현실에 대한 인식 그리고 각자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거기에 대한 해법들
그거를 우리가 얼만큼 노사장이 그거를 받아들여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그거를 접목시킬 거냐, 그 과정인 것 같아요. 내용의 토론자 자료를 좀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인데요. 지금 산업구조 고용 형태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변화했다는 거는 이제 다 아시겠고 앞에 충분히 말씀드렸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내용은 상당히 이 지금 개별화되어 있고 다양화되어 있는데 이게 현지에 있는 노동법제로 커버 가능하느냐, 다 이제 개선점을, 문제점과 개선점을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그거는 어렵다라고 하신 것 같아요. 상당히 이제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셨고, 저희 이제 어찌 보면 이걸 이제 변화에 따른 혁신을 위해서는 아마 이해 집단 간에 상당한 좀 이해 대립이 발생할 걸로 보이는데, 저기에 대해서도 그 노사정이 상당히 환경 변화에 대한 이 환경 변화에 대해서 좀 공감대 형성이 좀 필요할 걸로 보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오늘 발제한 내용과 토론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좀 고민해봐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영규 원장님께서도 쭉 말씀하셨지만 저희 경사노위, 노사정위원회 경사노위 중심으로 외환위기 당시에도 많은 합의를 해냈고, 또 가장 우리 노사관계에서 어려웠던 노조 전임자 급여금지 문제, 보수노조 허용 문제, 그게 저희 노사정위원회 경사노회의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풀어냈던 우리가 역사가 있습니다. 있고, 그런데 지금 상당히 좀 노사의 좀 비타협성, 그리고 불신, 그리고 현재 그런 것 때문에 지금은 좀 사회적 대화가 좀 교착 상태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최인규 원장님께서 이제 그 발제문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노사는 자기 주도적 개혁보다 정부나 정당에 지나치게 의존하려 했고, 노사협의회 교섭, 사회적 대화 테이블을 떠나서 법원이나 광장, 정치권을 찾아 나서며 갈등을 노사관계 시스템 밖으로 끌고 나가 상생의 신뢰 기반을 무너뜨리고 있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도 사회적 대화 주체로서 상당히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찌 보면 이 사회적 틀 내외에서 저희가 토론을 해서 해법을 찾아야 되는데, 저희도 그 역할을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나 하는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노동계에 대한 고민거리도 있을 거고, 교연계에 대한 고민거리도 있을 텐데, 저희 교연계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사회적 대화가 지금까지는 좀 노동계에 유리한 방향으로 가지 않았나. 그래서 합의 결과도 좀 노동계 요구 사항이 좀 반영된 게 많지 않았나 해서 교연계도 좀 소극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어떤 분은 교연계가 좀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고 지적하신 분도 계십니다. 향후에 사회적 대화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 교연계도 적극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원장님께서 이제 또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87년 이사라든지 97년 경제위기 극복의 원동력이 노사정 등 사회적 지도자들의 양보와 타협을 이끌어내고 국력을 결집했던 탁월한 리더십이 있었다. 그러면서 노사정이 이제 양보와 타협을 통해서 좀 신뢰를 좀 구축하고 정치적 리더십을 좀 발휘해야 될 숙제가 저희한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사도 자기들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야 되겠고, 정부와 좀 우리 경산대의 공익위원도 오늘 사회적 대화 토론회니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정부나 경산노회 또 우리 경산노회 참여하고 계시는 공의원들께 좀 장기적인 비전 제시와 또 설계 문제, 그리고 경산노회와 공익위원들의 좀 조종자 역할을 좀 해 주십사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많은 과제를 주셨는데, 이 과제들 중에서 저희 노사정이 좀 의제를 선택을 해서 하나하나씩 거기서부터 낮은 단계에서부터 좀 협의점 내지는 합의점을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환기 노동시장에 대해서 좀 우리가 해법을 찾아가면서 국민들한테 좀 향후에 우리가 좀 방향성을 좀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정부 관계자는 나중에 하실까요? 아니면 맨 나중에 하시겠어요? 괜찮을까요? 그러시면 그 다음은 우리 복지국가 청년 네트워크 문유진 대표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복지국가 청년 네트워크 문유진입니다. 아마 아까 정문주 원장님께서 사회적 대화에 가장 많이 참여하신 분이라고 했는데 저는 사회적 대화에 가장 많이 참여한 청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22살에 저희 단체를 만들었고 24살에 처음 사회적 대화라는 이름의 기구에 들어가서 활동을 했었고 그 이후에 노사정위원회 경사노위에 참여를 하면서 사회적 대화를 경험을 했습니다. 저에게 사회적 대화가 어떤 이미지냐라고 물으신다면 사실 저에게는 그렇게 긍정적인 이미지는 아닙니다. 밀실 합의, 담배 타임, 비공개 회의 이런 것들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컨센서스가 필요하긴 하지만 어떤 국민들과의 열린 사회적 대화가 아니라 우리들만의 닫힌 사회적 대화가 아니었나라는 지점에서 이제 과거의 사회적 대화를 평가하고 다만 이제 경사노위 체제로 가면서 여성과 비정규직 그리고 청년을 대표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그 문을 열었다는 시도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회적 갈등을 원활하게 풀어내지는 못했었던 것 같고요. 또 노동계의 신뢰를 잃으면서 사실상 민주노총이 참여하지 않는 그런 좀 반쪽짜리 사회적 대화가 됐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제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저도 뭐 사회안전망 개선위원회라든지 국민연금 특위라든지 이런 곳들에 들어가서 여러 유의미한 합의를 이끌어낸 적도 있기는 하지만 사실 계속 사회적 대화는 파행을 거듭했던 것 같습니다. 아까 테이블을 왜 떠나느냐라는 질문을 던져주신 것 같은데 저는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테이블에서 협상된 것이 현실이 되지 않습니다. 테이블에서 이루어진 협상이 신뢰를 갖지 못하는데 테이블에 앉기 싫어하는 노사, 뭐 정부, 그리고 뭐 청년이나 비정규직, 여성 모두 마찬가지의 느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중재자 역할을 좀 제대로 하지 못했고 또 노사 또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해서 계속 파행이 됐고 청년으로서 또 그 경사노위 본위원회 참여를 하면서 계속 요구를 했던 것인데 청년 여성 비정규직을 본위원회에 참여시켰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임명을 했지만 주요 의사결정 기구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운영위원회라든지 주요 의사결정 기구에서 참여 통로가 없다 보니까 그냥 전체 회의 때 거수기 역할을 한다거나 그때만 발언권이 주어진다거나 하는 것들이 굉장히 아쉬웠던 점으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전환기 사회적 대화에서는 고령화, 기술 발전, 노동시장 변화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플랫폼 노동, 프리랜서, 스타트업 종사자, 아마 앞에서도 계속 말씀을 해주셨죠. 전통적인 노동시장과 다른 형태의 일자리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또 이것은 청년들이 맞닥뜨린 현실이자 기존의 제도에 포섭되지 못하는 이유로 사회 안전망에서도 배제가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또 기존의 사회적 대화는 합의의 실효성이 부족했다는 점에서 좀 한계를 가진다고 봅니다.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테이블에서 이루어진 대화가 실현되지 않는다. 국회에서 입법화되는 과정에서 후퇴가 된다거나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합의를 했는데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다거나 이런 것들이
신뢰를 갖기 위해서는 향후의 사회적 대화와 사회적 합의를 이룬 정책들이 실질적으로 이행되고 그 과정에서 정치적 이해관계가 계속해서 조정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번에 지금 굉장히 뜨거운 감자인 연금개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최근 연금개혁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21대 국회에서 공론화위원회를 이제 연금 특위를 만들었고 공론화위원회까지 하면서 국민들까지 끌어들였습니다. 국민들까지 끌어들여서 대화를 하고 수기를 하고 숙고를 하고 토론을 하고 논의를 했죠. 그렇게 해서 도출된 안이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은 그때 논의는 어디 갔는지 찾아볼 수 없는 안들로 연금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대화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신뢰가 과연 보장될 수 있을 것인가, 저조차도 신뢰하지 못하겠는데 국민들은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질문이 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하기보다는 세대 간 연대를 구축하는 방식으로 가야 하고, 또 그동안에는 참여 주체가 되지 못했던 장애인이라든지 이주노동자, 난민, 성소수자 등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정책 설계 자체를 포용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 2012년 박근혜 정부부터 청년 문제가 사회 문제로 대두돼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사회 정책에 반영해야 된다, 이런 필요성이 대두가 됐었고, 그 이후부터 청년들이 사회적 대화기구 내지는 특별위원회, 여러 위원회에 위촉이 되기 시작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청년 집단이 단일하지 않다는 특성 때문에 사실 저도 제가 청년 대표라고 참여를 했지만 제가 가진 특성과 또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청년들의 특성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대표성에 갖는 것에 어려움을 굉장히 느꼈고, 그래서 대표성 논쟁이 일어난다거나 아니면 공감하지 못하는 정책들이 나온다거나, 또 노동조합이나 경영계처럼 단단한 조직력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그냥 정치적 도구화가 되기 일쑤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전환기 사회적 대화는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청년들의 대표성을 좀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대표성 확보를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꼭 청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거나 청년들이 많이 참여하는 문화재 프로그램을 활용하거나 이렇게 정책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 자체를 다각도로 만들어 놓아야 사회적 대화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고 그것이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 저는 전환기 사회적 대화는 기존의 사회적 대화와는 많은 부분이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의 노사정을 넘어서 다양한 계층을 포함하고 또 그분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합의된 것은 이행되어야 한다는 이 원칙입니다.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한 사회적 대화에 임하는 사람들도 어차피 여기서 합의된 것 이루어지지 않을 텐데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국민들도 사회적 대화를 바라보는 눈이 신뢰를 가진 눈으로 볼 수 없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양보와 타협이 가능한 최선의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를 위해서는 좀 모든 주체들이 마음을 열어놓고 또 국민들에게 그 과정을 보여주는 것을, 생각이 바뀌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부는 또 각 주체가 신뢰할 수 있도록 이행 책임을 보장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서 소수자 집단의 의견 청취와 정책 반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사회 구성원이 다양해지는 만큼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이루어질 때 진정한 사회적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사회적 대화의 경험이 많은 관록이 묻어나는 청년의 말씀이었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연합회
차남수 정책 홍보본부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전환기 시대의 사회적 대화 역할을 과제해서 소상공인들의 이야기를 좀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자 나왔습니다. 일단 소상공인들 지금 아까 이중구조 얘기했는데 소상공인은 이중성이 있다는 걸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들은 노동자이기도 하면서 사업자이기도 합니다. 노동자들은 노동자 입장들만 계속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동자하고도 사회적 대화를 해야 하는 거고요. 또 우리는 대중소라는 그 관계에서 대기업이나 플랫폼 기업하고도 사회적 대화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은 또 우리 사회의 사업자 중에 95.1% 정도 차지하고 있고 거기에 중기업과 소기업 그 두 개를 합치면 4% 됩니다. 그러면 99%가 중소기업이라고 하지만 실제 중소기업은 한 4% 정도 되는 거고 소상공인이 95%를 차지하고 나머지 1%가 중견 대기업입니다. 그게 사업장 구성입니다. 그리고 종사자 수를 보면 소상공인 사업자 수가 한 45%를 차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회적 대화에서 어떻게 소상공인을 바라보고 있는지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언제나 약자였던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저는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일단 현장은 지금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 급변 속에서 소상공인들은 혼자 또는 둘이서 대처하고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도 많은 분들이 말했다시피 인구 구조 변화, 또 디지털 변화, 유통 구조 변화 그런 변화 속에서 소상공인들은 항상 혼자 둘이 계속 버겁게 버티고 있습니다. 유통구조는 그런 코로나 시기가 우리가 왔을 때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아마 아마존도 제가 어떤 논문에서 봤는데 아마존이 코로나 이전의 10년의 성장률보다 코로나 시기 6개월에 아마존이 성장률이 더 높다고 들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유통구조에 엄청난 혁신이 일어났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그때 우리 소상공인들은 강제 사업장을 접거나 그러니까 문을 닫아라 했거나 아니면 금지, 제한 이런 거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상태가 지나고 지금 아시다시피 삼중고라는 엄청난 일들이 다가왔죠. 그리고 지금은 또 불확실성의 아주 극대치인 정치적 불확성과 또한 미국 트럼프의 그 관세 정말 생각지도 않는 하루 아침이 그러니까 하루와 저녁과 아침이 다르게 관세 정책을 바꾸는 트럼프 그 사이에서 소상공인들은 얼마나 지금 망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고비용도 지난 3년 정도 전기세 요금이 한 40% 정도 그러니까 코로나 시기부터 지나고 나서 한 3년 정도의 시간 동안 전기료가 금방 올라갔습니다. 왜? 정상 지금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다 고비용이거든요. 그런데 누구 하나 신경도 안 씁니다. 거기에 또 우리가 여기 앞에서도 계속 얘기했지만 최저임금도 사실 저는 제일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이런 얘기거든요. 아니 장사 돈 줄 줄 없으면 문 닫아라는 얘기를 합니다. 요즘에 소상공인 폐업 100만 시대 얘기하시죠. 100만 명이 폐업을 하면서 국가의 사회적 비용이 30조가 들어갑니다. 대략적으로. 근데 저는 그건 간접 비용을 뺀 겁니다. 간접 비용을 비용하면 저는 천문학적인 숫자라고 봅니다. 그런데 누구 하나 이런 사회적 대화에 소상공인은 얼마나 빠졌는지 최저임금에서도 항상 한노총, 민노총, 그 다음에 경총, 중기중앙회 아까 말한 95%가 넘는 소상공인들은 단 1명, 2명 그리고 나서 우리 보고 맨날 하는 말입니다. 소상공인들은 노동력을 맨날 낙인 효과를 이뤄서 더 악화되는 거 아니냐고 말만 드립니다. 이 얘기가 제일 슬픈 얘기입니다. 우리도 고용하고 싶습니다.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우리도 고용하고 싶습니다.
왜 소상공인이 고용을 못하니까 서비스 경쟁력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매출이 하락되고 그러다 보니까 맨날 폐업으로 가는 그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노동계한테 저는 묻고 싶은 겁니다. 근데 항상 하는 말이 그거는 국가가 일자리 안전자금 그렇게 많이 올려놓고 지금 없습니다. 지금 이 만 원이 넘은 건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1030원. 주휴수당까지 하면 1990년도인가요? 일본은 주휴수당을 폐지했죠. 우리는 아직도 주휴수당을 냅니다. 실제 30% 더 업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맨 신문에 보면 쪼개기는요 우리도 하기 싫은 거예요. 왜? 그러면 서비스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서비스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맨날 대기업 프랜차이즈.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경쟁력에서 소외받고 그 정부는 어떻게든 지원해준다 하고 그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사회. 그 사회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맨날 소상공인 95%가 자영업자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 알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자영업자가 드디어 20% 미만으로 줄었습니다. 자영업자 숫자가 통계상 처음으로 저희가 통계했을 때 60% 70%까지 했는데 저희도 뭐 할 얘기는 너무 많은데 왜 제가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냐? 전환기 시대인 만큼 우리는 한번 제가 여기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들의 슬픈 이야기, 아프고 상처받은 이야기들 저는 다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글로 토론문에 다 놓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이 우리 사회적 대화에서 꼭 고민할 거는 이런 급진적 변화 속에 우리 소상공인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대화가 그냥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면 안 된다. 저는 아마 경제사회노동위원회도 계층별 그 대화가 있었는데 지금 아무 진행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좀 신속하게 소상공인위원회가 되든 뭐가 되든 간에 지속됐으면 좋겠고요. 또한 마지막으로 이 말씀하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이 저는 정확히 41분 했으니까 7분 8분이면 그렇게 어긴 건 아닙니다. 계속 눈치를 주시는데 제가 보고 있습니다. 아니 저기 관계자가 계속 저에게 메시지를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결국 소상공인들은요. 저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도시 그 캐나다의 도시 그 재생 전문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가장 위대한 도시, 가장 오래된 도시는 큰 건물이 아니라 자그마한 가게들이 공존하는 사회가 지속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런 사회를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니 발언 기회가 많지 않으실 것 같아서 오늘 뭐 약간 흥분도 하시고 그래서 충분히 말씀하시라고 제가 마이크도 안 잡고 가만히 있었는데 눈치 준다 그래가지고 예, 그 한국 비정규 노동센터 김성호 부소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자리 왜 불렀을까? 이제 최현기 원장님께서 이 자리에 권력과 지분이 좀 있다고 말씀을 아까 농담적으로 하셨는데, 이 권력도 지분도 이제 사실상 사회적 대화 안에서 별로 이제 있지 않은 존재인 것 같습니다. 옆에 이제 소상공인께서도 그런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회적 대화가 아니고 대화 자체의 기회조차 부여받지 잘 못하는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사실 소상공인 영역과 비정규직의 영역은 모두 소외되고 배제된 영역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우리 뭐 노동법이 많이 낡았다. 그래서 뭐 이렇게 개혁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동 시간을 유연화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도 노동법이 좀 바뀌어야 된다는 부분에는 동의를 하는데 그 영역은 그런 노동자들의 권리를 좀 더 이제 축소하는 방향이 아니고 이렇게 전환적 시대의 사회적 변화 속에서 굉장히 많은 고용 형태와 사회적 약자들, 소상공인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 중에서 누가 노동자인지조차도 구분하지 못하는 이 노동법이 낡은 거 아닌가. 이 누구에게 사회적 권한을 좀 더 부여해서 연대하고 단결할 수 있는 권리를 주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조차도 구별하지 못하는 것이 이 노동법이 낡았다는 이유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사회적 대화에 대해서 깊은 뭐 이렇게 연구자는 아니고요. 생각의 평소에 이제 생각의 조각들을 몇 가지 좀 이제 쭉 나열을 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각은 사실 이제 그 원장님께서도 처음에 이제 발제하실 때 잠깐 언급하신 건데 노동과 자본의 관계는 본질적으로 좀 갈등 관계인 건 뭐 모두가 다 아시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한국 사회 굉장히 압축 성장을 해왔고 그 압축 성장만큼이나 굉장히 응축된 갈등들이 존재하는데요. 이런 그렇기 때문에 더 이제 그 갈등 구조 심각한 거죠. 그 일례로 이제 우리의 정치 분야에서조차도 대화 타협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갈등의 본질인 노자 관계에서 대화하고 타협하라고 자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영역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받은 이제 고민을 나누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깊은 수기가 필요한 부분이고 모두가 논의를 해야 될 영역이다. 두 번째로 이제 이런 갈등을 근데 생각해 보면은 요즘 좀 이렇게 뭐 탄핵 정국이라서 헌법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노동과 자본 내지는 노동과 사용자 간의 갈등을 풀어내는 헌법적 법률적 규율 질서가 사실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노동 3권이죠. 저는 이제 노동 3권을 노동자에 대한 권리라는 측면도 있지만은 이런 갈등을 헌법과 법률의 틀 안에서 해소할 수 있는 하나의 룰이라는 측면도 있다는 부분을 우리는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런 노사 내지는 노자 간의 갈등과 관련돼서 우리 사회는 굉장히 오랫동안 사실 정부가 관리하는 측면에 노사 관리 측면들이 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발전에도 몇 개 적어놨었지만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그런 이런 사회적 대화조차도 그런 이제 경험들이 있다 보니까 사회적 대화조차도 이것도 역시 정부 주도의 노사관계 관리의 측면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노사 자치주의가 좀 더 자리 잡기 위해서는 이런 노동자들의 노동 3권을 존중하고 보장하는 것이 기반에 깔려 있을 때 온전한 사회적 대화가 가능한 측면이 있다. 이 노동 3권은 누구에게 유리하다는 측면보다 이 헌법에서 정한 노사 간의 노자 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틀이기 때문이다라는 부분을 좀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 부분은 이제 많이 회자되지 않았던 부분인데 쭉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정부 지원금들이 많이 있고 2025년 정책 자금의 금융 지원만 해도 26조 원, 아까 뭐 30조 원 얘기도 나왔는데 굉장히 많은 정부 지원금들이 의무로 양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벤처부 이외에도 수많은 지방자치단체와 수많은 부처에서 기업들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지원들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바로 국민의 세금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우리나라 기업의 대부분은 국민의 세금 지원이 없이는 사실상 운영되기 어려운 조건에서 운영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그렇다면 이제 기업의 어떤 관리나 이런 것들이 기업 오너들이나 주주들의 입장에서만 볼 것이 아니고 국민과 시민의 어떤 통제와 관리라는 측면에서 좀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사회적 대화의 측면에서도 노, 사, 정 이렇게만 이제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의 통제, 국민의 통제적 측면도 같이 고려해야 될 때가 된 것 같다라는 부분이 세 번째 생각입니다. 네 번째는 기업은 이제 국가 경제를 구성하는 주요 기본 단위라는 부분은 누구나 공감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런 구성하는 기본 단위가 어떻게 정상적으로 운영이 돼야지 국가 경제가 좀 제대로 운영될 거라는 생각이 미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것들은 헌법의 기본 질서 속에서 기업 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이제 그런 우리 뭐 노조법이나 근로기준법이나 이런 데서도 노동자들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기업이란 구조 안에 국민적 어떤 지원이 들어가고 그런 것들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홀로 기업만의 독자적인 영역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항상 사회적으로 논의되었던 영역이기도 하다. 그래서 그런 사회적 대화의 부분은 노사관계에서 굉장히 절실하고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부분들을 쭉 서술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한국 사회에서 이제 사회적 대화가 얼마나 어려운 과제인지 어떤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한지 좀 새로운 좀 고민이 필요한 것 같다. 기업에 대해 사회적 시민사회 입장에서 개입과 통제가 필요하고 그런 통제 방식으로 새로운 사회적 대화에 대한 체계를 고려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좀 봤을 때 시민사회가 관심을 갖고 이런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사례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지금 존재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토론문에 적었습니다. 2018년에 파리바게트라고 많이 알고 계셨던 그 SPC 그룹의 어떤 뭐 사회적 대화의 뭐 성과들도 있었고요. 2021년에 택배 산업에 대한 과로사를 규제한, 이때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은 택배 노동자들이 이제 과로사로 이제 사망했던 그런 식의 이런 것들을 가로막기 위해서 어떤 사회적 대화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런 표면적으로 시민사회가 드러나진 않았어도 다양한 참여들을 하면서 사회적 대화를 실제로 좀 가지고 가고 있다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최근에 서울 지역의 뭐 재화, 의류 봉제, 주얼리, 인쇄, 기계, 금속 같은 도심 제조업의 어떤 부분에서도 산업의 지속 발전과 고용 안정 등을 위한 논의체가 구성되고 있다, 운영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까지 좀 봤을 때 이런 영역들은 공교롭게도 이제 대부분 비정규직이거나 정규직이라는 형태를 가지고 있어도 원화청 문제가 있거나 산업 자체가 좀 위기에 처해 있거나 이런 부분들의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비정규직 분야는 고용이 불안정하고 노동자 이해 대변 조직이 취약해서 그리고 이제 자본의 진입과 탈퇴가 굉장히 잦아서 노사만의 대화로는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화 수기로 갈등이나 문제를 해결한 경험이 매우 부족한 우리 사회가 그런 시도조차도 위협받거나 폄훼되기도 하는 것 같은데, 이 자리에는 아마 그런 뭐 이야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갈등은 모든 관계의 본질적 요소이지만은 그것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는 그 사회의 선택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쭉 서술한 것처럼 비정규 노동 분야의 사회적 대화는 헌법적 질서인 노동삼권의 보장과 존중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시민사회 개입과 통제라는 관점에서 새롭게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비정규직 등의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분야에도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가능한 산업 차원이나 지역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주 충실한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 타자죠. 고용노동부 양현수 노동개혁 총괄과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고용노동부 노동개혁 총괄과장입니다. 네, 노동개혁하는 사람이 왜 여기 왔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 정부의 노동개혁이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개선이 노동개혁의 가장 큰 목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에게 사회적 대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제 이 토론회에서 지금 많은 말씀해 주셨었고, 다 공통적으로 보자면은 1세션, 2세션 모두 다에서도 보면은 지금 우리 사회가 직면한 이 복합적 위기, 이 위기는 그간에 우리가 당면했었던 위기와 굉장히 질적으로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간에 우리의 임기응변적 어떤 회복력으로는 더 이상 대응할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위기는 그 사회 시스템 전체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대화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이제 이런 말씀을 해주셨었고, 이 세션 같은 경우에는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굉장히 심각하고, 이것이 결국 다음 세대인 청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다음에 이러한 과도한 격차의 해소나 완화를 위해서는 구조적 변화가 필요한데, 이는 입법적이나 사법적 시스템에 의존하기보다는 기존의 노사 외에도 플랫폼 노동자, 원화청 노사 등을 포함한 어떤 다양한 당사도 참여하는 어떤 사회적 대화의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었습니다. 지금 우리 3세션에서는 이 전환기의 사회적 대화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발제에서는 우리 그 원장님께서 그 신뢰와 어떤 정치적 리더십의 회복이 굉장히 우선이 되어야 되고, 그 위에 사회적 대타협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다양한 토론자분들께서 나와주셨는데요. 우리 토론자분들께서는 어쨌거나 현 시스템에 어떤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사회적 대화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실제로 주요 노동 현안이나 경제사회적 갈등을 굉장히 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었습니다. 만약에 우리 민주주의를 87년 체제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의 사회적 대화 시스템은 지금 현재 99년 체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최근 들어서는 어떤 기존의 사회적 대화 시스템이 어떤 전환기에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오늘 말씀을 이제 해주셨었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 저희가 그 사회적 대화가 본격 가동이 되어서
대화를 시작했지만 정치적 여건 등에 따라서 원활히 진행되지 않고 있는 약간 어떤 한계점이 있기는 합니다. 이는 이제 현행 사회적 대화 체계의 어떤 약간 한계, 가령 계속 말씀해 주셨었던 어떤 각 그 참여하는 주체 간의 신뢰, 그 다음에 책임성, 이행을 위한 책임성, 그 다음에 참여한 주체의 어떤 그 좀 다양하지 못한 부분. 왜냐하면은 저희가 지금의 문제들은 업종이나 지역, 직종, 약간 이런 부분들에서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이제 중간적인 어떤 범위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문제. 그 다음에 조직화된 노사의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오신 분들께서도 더 참여하고 싶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논의 과정을 그리고 이제 국민과 함께 공유해야 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고 결국 이러한 이제 공개 부분이 실제로는 우리 참여자의 책임성과 연결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굉장히 좀 많이 좀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환기의 사회적 대화는 이러한 전환을 통해서만 사회적 대화의 어떤 체계, 현 체계의 전환을 통해서만 저희가 전환기의 복합적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저희 제시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오늘 말씀해 주신 많은 그런 이야기들 잘 이렇게 참고해서 사회적 대화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저도 한 말씀만 좀 덧붙이자면 우리 소상공인연합회나 비정규직센터 쪽 말씀을 듣고 느낀 거지만, 그러니까 지금의 노동시장 양극화 이중구조 문제에 대한 해법을 구할 때 노동시장 내에서의 어떤 수단들, 뭐 노동법이든 뭐 타협이든 뭐 이런 것만 가지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중구조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생산물 시장, 경제 산업 분야에서의 양극화, 생산성 격차를 그대로 놔둔 채 노동시장에서만 뭐 비정규직을 줄이려고 하고 최저임금 올리려고 하고 뭐 이런 해법들이 말은 뭐 할 수는 있는데 실제 그게 경제를 변화시키는데, 노동시장을 변화시키는데 얼마나 힘을 발휘해야 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사회적 대타협이 성공하려면 정치적 대타협이 선행돼야 되듯이 노동시장 개혁을 위해서는 경제산업 분야에서의 어떤 혁신도 패키지로 같이 논의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특히 하게 됐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 우리 천함수 본부장님 좋은 토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1세션, 2세션은 너무 좀 전문적이고 이렇게 끼어들기가 좀 약간 겁날 정도로 굉장히 진지한 토론들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이 주제는 좀 만만한 주제니까 이 프로에서 그래도 예의상 한두 분 정도라도 이렇게 코멘트나 이렇게 좀 질문이나 이런 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뭐 말씀하실 분이 없지도 않을 텐데 그냥 듣고만 가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끝내겠습니다. 저는 뭐 지난번에 그 정년연장 토론을 경산호위가 준비한 걸 프로에 앉아서 이렇게 봤고 오늘은 직접 참여를 해서 경험을 했는데 토론이 이렇게 충실하게 준비되고 진행된다는 거를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료집도 굉장히 충실하고 발제자, 토론자들이 정말 충실한 그런 토론과 발제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이걸 뭐 저한테 수당을 2배는 안 주시지만 하여간 우리 경산호위 지도부의 굉장한 리더십이 아닌가. 그래서 어려운 시기를 넘기는데 그런 리더십이 확장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토론을 제 세션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전환기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해법 그리고 사회적 대화 대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특별히 장시간 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토론회의 마지막까지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가십시오.